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그림 속 발랄해 보이는 여자는 시골 아가씨인데요. 이렇게 밝아 보이는 아가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수능을 끝내놓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시내에서 떡볶이를 먹고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우리 교회 갈래? 갑자기 무슨 교회? 너희 엄마 절에 다니잖아. 평소에는 절에 가는데 요즘 이웃 아줌마 따라 일요일엔 교회 가. 삼수하는 오빠 대학 좀 제발 붙으라고 같이 기도해준대. 오늘 오면 교회에서 도너츠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 맞다. 너희 오빠도 이번에 시험 봤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수능 보기 전날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뭐 할 일도 없는데 가보자. 혹시 알아? 괜찮은 교회 오빠 만날지. 그래, 가보자. 다들 낄낄거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생긴 교회 오빠들은 모두 서울로 갔고 교회 안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득했죠.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반짝이는 트리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더군요. 잘 알지는 못해도 왠지 성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우리는 전부 조용히 앉아 신에게 소원을 빌었죠. 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강남에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 제발 이번엔 붙어서 엄마 짜증 좀 그만 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수정인 우리랑 소원 수준이 다르네. 하긴 얘는 뭐 소원 빌 게 없잖아. 그래, 넌 부모님 건강을 비는 게 맞겠다. 남들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한우고기 지겹게 먹지. 대학은 이미 수시로 붙어서 서울로 갈 거지. 이제 대학 가서 서울 남자만 만나면 땡이네. 저는 이미 수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깡시골에서 온갖 대회에 출전하고 글로벌 봉사활동까지 누구보다 학생부에서도 자신 있었던 건 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우도 매일 먹어서 이젠 질려요. 너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가끔은 질긴 수입고기를 찾을 때도 있다고 하면 재수없다고 아이들이 놀리죠. 그렇게 부자냐고요? 강남 사는 아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름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부잣집이랍니다. 한우를 30마리나 키우는 축산 농가거든요. 하지만 사실 전 한우를 잘 먹지 않아요. 매일 염을 주고 똥 치워주고 게다가 눈 마주치면서 대화도 받는 친구를 보낼 때 그 마음을 아세요? 저에겐 반려견과 다를 것 없으니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외동딸인 저는 저 소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 자랐답니다. 수정아, 어디야? 엄마, 나 지금 애들이랑 교회 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얼른 와, 아빠가 기다리셔.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너랑 파티해야 한다고 케이크도 구우셨어. 맛있겠다. 알았어, 지금 갈게. 아빠는 사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사셨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빠를 미국의 고모집에 잠시 보냈었고 고등학교 때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미국 집에서는 빵을 굽는 일이 많아서 아빠도 그때 빵 굽는 걸 배웠는지 가끔 저에게도 빵과 케이크를 구워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영어도 잘하셔서 저뿐 아니라 제 친구들은 아빠에게 영어를 배우기도 했거든요. 시골서는 나름 엘리트 아저씨로 통한답니다. 게다가 최고의 딸바보 아저씨. 남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아빠는 그냥 지방에 가까운 대학에 가지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냐고 하실 정도로 저와 떨어져 사는 걸 아주 힘들어 하시죠. 벌써부터 우울하시다네요. 함께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파티를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유난히 추워서 땅은 꽝꽝 얼어 있었어요. 어두운 시골길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길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밤에 다니죠. 전화해 수정아. 다음 주에 서울 같이 가. 응, 그래. 조심해서 가.
친구 진아랑 인사를 하고 뚝을 지나서 집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뭐가 멀리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지나가던 고양이나 들짐승이 얼음을 밟아 얼어있던 얼음이 깨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저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살짝 할머니를 흔들었죠.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할머니 가슴에 제 두 손을 얹고 힘차게 펌프질을 하듯 숫자를 세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TV처럼 금방 깨어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그래,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 둘, 셋, 넷.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심장을 자극했고 제 온몸은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갔잖아요. 네? 너무 다급했는지 사람의 생명 앞에 저는 두려워졌고 결국 한 번도 외쳐본 적 없던 하나님까지 부르며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때 119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숨 좀 가라앉히고 일단 병원으로 함께 가시죠. 저는 거부할 수도 없이 그 차에 올라탔고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죠.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할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시더군요. 고마워요. 날 살려준 학생이구만. 다행이에요, 할머니. 살아나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그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응급조치를 잘해서 할머니가 살 수 있었다며 칭찬을 하시더군요. 잠시 후 할머니의 가족들이 왔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뿌듯함과 쑥스러움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가족들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뿌듯함도 잠시 그날 이후 대학에 들어갈 준비에 들떠있던 저는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저는 드디어 08학번 새내기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막내딸이라고 해도 막상 서울로 올라와 보니 저는 진짜 시골 사람 그 자체였죠. 앞트임했구나. 어디서 했어? 서초동 사거리 거기가 제일 낫다던데. 거긴 예약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성형외과로 잡았어. 난 간단하게 찝으면 되니까. 연예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성형수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수업보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했죠. 그뿐인가요? 어쩜 그렇게 날씬하고 예쁜지 키도 작고 얼굴도 평면적인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성형미인은 남자들이 안 좋아해. 우리 엄마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형 괴물이라는 건 옛말이고 요즘 성형 의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 다들 감쪽같이 예뻤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못생긴 얼굴 계속 봐야 할 상대방 생각을 해야지. 저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은 못생겨도 괜찮은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얼굴 예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하네요. 우리 언니 코 높이고 짜증이 없어졌어. 그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잖아. 다들 남친 만나러 나갈 때 저는 도서실에서 자리를 지켰죠. 제가 살 길은 학점이라도 잘 따서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서울 온 지 3년쯤 되니 서울 스타일이 되어가더군요. 물론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났죠. 소 한 마리에 얼마예요? 소는 되새김질 진짜 하나요? 원앙소리 보셨어요? 제 고향을 이야기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질문들의 수준입니다.
결국 한우 맛있겠네요로 끝이 나는 대화로 제 가치관이나 제 꿈 같은 건 다 묻혀버렸고요. 더 이상 남자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죠. 나 어학연수 다녀올래요. 어학연수? 응, 우리 과 애들 방학 때 어학연수 간다고 다들 계획 짜던데 거기 안 다녀오면 또 나만 처질 거 아니야. 취업하려고 해도 해외 연수 정도는 다녀와야 한단 말이야. 참 철딱선이 없죠. 대학에 가서도 스펙을 쌓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스펙 쌓는 일을 위해 우리 집 반려소 한 마리를 보내야 했죠. 서울도 저에겐 낯선 곳인데 뉴욕에 가보니 정말 딴 세상이었습니다. 말이 어학연수지 모두 명품 쇼핑에 뮤지컬 공연 보며 관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친구를 따라 말로만 듣던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사진 찍느라 바빴던 그때였죠. 바람에 제 모자가 날아갔고 저는 놀라 돌아본 순간 한 남자의 손에 제 모자가 있더군요. 동양인같이 보였지만 저는 얼른 인사를 하고 모자를 받아 들었는데 미소로 싱긋 웃던 그 남자 어찌나 멋있던지. 그러니까 땡큐라고 했어야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니? 진아는 제가 어학연수 간다는 소리에 단식 투쟁을 하다가 집에 있는 피아노 팔아서 엄마가 보내줬답니다. 그러게. 아우, 내가 왜 이랬을까? 진짜 답답하다, 민수정. 어차피 말도 안 통했을 거야. 그렇게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국내 대표적인 식음료 관련 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해외 연수나 영어 점수보다는 저희 집이 축산업을 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기에 그쪽으로 연구나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커피 심부름과 복사 심부름이었죠. 이건 예전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21세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민수정 씨, 데이터 분석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일과 심부름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 시키는 과장을 보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신입이 겪는 스트레스라 생각하고 꾹 참으며 일을 해나갔습니다. 민수정 씨, 누가 이런 거 하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아니, 이번에 샘플링 하신다고 해서 미리 영양 분석표 만들어 드리려고. 그건 연구팀에서 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일만 하라고. 탕비실 정리나 해요. 일을 했다고 난립니다. 뭔가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저 인간은 지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저런 식으로 사람 무안을 주죠. 어디 가나 꼴 보기 싫은 상사 한 명쯤은 있다는데 제 직속 상사인 오 과장 때문에 머리에 땜통까지 생겼습니다. 수고한 여러분들 위해 이번 토요일에 부서 단합대회차 야외로 나갑니다. 웃겨. 피곤해 죽겠는데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쉬게 해줘야지. 무슨 단합대회야? 그러게 말이에요. 쥐가 애 보기 싫으니까 자꾸 밖으로 일정 잡는 거잖아요. 내가 저 오 과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던가 해야지. 오 과장에 대한 불만은 비단 저뿐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죠. 맞다. 민수정 씨 집이 한우 키운다고 했지? 이번에 어떻게 맛 좀 볼 수 있을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언제는 소똥 먹어봤냐고 비아냥거리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한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비싸겠지? 얼마 주면 돼? 야, 이제야 우리 민수정 씨 뽑은 보람이 있겠구만.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죠.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원가로는 계산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단합대회 날이 왔고 저희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갔습니다. 다들 부장과 과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고 저는 고기를 굽는 담당이었죠. 아버지가 소를 키운다는 것 하나로 고기를 잘 굽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전 제 손으로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런 선입견이 사람을 열받게 하네요. 저랑 함께 입사한 여자 사원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생 출신의 서울 여자였습니다.
한은미 씨는 이런 거 안 해봤죠? 괜히 불 가까이 있다가 튀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저기 앉아서 편하게 먹어요. 저는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여직원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 본사 변호사 딸이었습니다. 같이 시험 보고 입사해서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언젠가는 내 진가를 보여주리라 결심하며 참았죠. 와, 이거 역시 한우 툭불은 다르네. 예, 과장님, 부장님 드시는 것은 부모님이 특별히 제일 좋은 걸로 골라주셨어요. 마블링이 끝내주는구만.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요. 다들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만 한우를 먹어서.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수입고기도 괜찮아요. 여자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수입고기를, 상사들에게는 한우 투뿔을 나누어 구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죠. 시골 출신 무시하던 그 얄미운 과장과 여자라고 은근 차별하던 그 부장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에도 한우 투뿔이란 말만 듣고 저렇게 좋아하니 되었죠. 여직원들은 눈으로 소통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절 대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과장은 과장대로 제대로 한우 투뿔 값을 했고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저의 행동에 통쾌하다며 대동단결한 거죠. 민수정 씨 덕분에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진짜 사이다야. 고마워요. 그러게요. 고기 진짜 맛있더라. 그런 고기 먹고 커서 그런가 수정 씨 피부 너무 좋아. 피부만 좋은가? 단백질 섭취가 좋아서 몸에 탄력이 있잖아. 따로 운동하나? 살다가 별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한우 투뿔의 효과는 대단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맡고 있는 백화점 식품파트에 나갈 제품 조사차 저는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봐, 이걸 고기라고 가지고 와? 세상 고모도 이거보단 안 즐기겠다. 죄송합니다, 손님. 근데 분명 저희가 유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유구는 즐겨도 돼? 직원 한 명이 쩔쩔매고 있었고 상대는 깐깐하게 생긴 50대 후반의 여사님이었죠. 당장 매니저 데리고 와. 이건 아니지. 어디서 사기를 쳐? 저 무슨 일이신지. 그쪽이 매니저야? 본사 직원입니다. 그래? 아가씨 어느 학교 출신이야? 네? 다짜고짜 출신 학교를 묻는 그 여자분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죠. 그건 왜? 궁금해서 그래. 도대체 거기는 직원들을 어떤 수준으로 뽑길래 이따위로 고기를 팔고 있나 해서. 고기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게 고기니? 너 한번 씹어봐. 그리고는 고기 한 점을 제 앞으로 던지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점을 집어먹었죠. 조금 질긴 것은 있었지만 그건 육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질기네요. 그런데 저희는 일부러 연육제를 첨가하지 않고 고기를 자연 숙성한 것이어서 다른 것보다 조금 질길 수 있습니다. 얘 봐라. 조금 질겨? 이게 조금 질겨? 이가 나갈 뻔했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 손님은 급기야 고기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손님,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헐, 또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리고 반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뭐 너한테 꼬박꼬박 존칭이라도 쓸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 정말 갈 때까지 갔더군요. 여보세요. 손님 말 조심하세요. 뭐? 분명 직원들이 유구라 조금 질기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먹어봐도 안심 수준은 아니어도 일반 갈비살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취향이 안 맞으시면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시는 건 아니죠. 행패? 야, 여기 수준이 이 모양이구나.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저희 고기 사서 거의 다 드시고 구운 거 한쪽 가지고 오셔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주신 사람이죠. 제가 생각해도 전 서울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거며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 의사 표현하는 것도 딱 서울 사람이었으니까요.
너 안 되겠다. 너 이름 이야기해. 너 같은 건 혼이 나봐야 해. 전 식품개발팀의 민수정입니다. 이 고기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해드리고요. 대신 우리 직원에게 사과하세요.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약간의 카타르시스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의 카타르시스가 곧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 진상 고객은 회사에 전화를 했고 저는 부장님께 불려갔어요. 그래. 어떤 상황인 줄 아는데 그래도 민수정 씨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쪽 분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저희 담당 직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야. 괜히 우리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 뭐 상했다, 이런 이야기 거짓이라도 밝혀줘도 기업 이미지는 타격이 커. 우리는 바보라서 참는 줄 알아? 어쨌든 민수정 씨 사과를 받지 않으면 신문사에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이 보통이 아니야. 사장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고객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한우고기 세트까지 선물로 들고서요. 공주보다 더 귀하게 키우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죠. 지하철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저에게 한 남자가 손수건을 주더군요. 엉겁결에 받아놓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뉴욕에서 제 모자를 잡아준 그 남자였으니까요.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맞죠? 뉴욕 자유의 여신상. 그렇게 그 남자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그 당시 박사과정을 밟는 중이었고 지금은 박사과정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타이밍이 좋았던 걸까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한국 분인 줄 모르고 어버버 하다가 인사도 못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녁 다 됐는데 약속이 취소돼서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우울했던 저는 그날 바로 그 남자와 저녁을 같이 했고 그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진상 아줌마한테 받은 모욕감을 조금은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로 지원을 받으며 유학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박사과정을 못 끝낼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만난 그날 괴로운 마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허드슨 강변에 나온 것이었대요.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독지가의 도움으로 박사과정을 끝냈고 연구원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제게 그런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 씨와 만나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소설 같은 인연은 이어졌고 우리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면서 풀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이젠 제법 베테랑이 되어 더 이상 커피를 타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신입 직원들이 오면 제가 커피를 사주곤 했습니다. 오 과장은 다행히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요. 서울서의 생활도 이젠 안정이 되어 저 또한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도 받고 명품백도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진짜야? 어떤 남잔데? 잘 보고 사귀어야지. 요즘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 당신은 얘 나이가 몇인데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그 정도 못 가릴까 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연구원,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왔어요. 그래? 키는 작아? 아니, 키는 182? 얼핏 보면 현빈 닮았다고들 해. 그런데 네가 왜 좋대? 엄마, 우리 엄마 맞아? 하하, 좋아서 그렇지. 겉만 번드르하다고 다가 아니야. 더 신중하게 보고 괜히 시집 일찍 가봐야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야, 니네 아빠 섭섭해서 저러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내미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까 봐. 아빠도 보면 좋아할걸?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와도 돼? 그럼. 너무 궁금하다. 같이 와. 저는 그렇게 상우 씨를 부모님께 소개시켰고 처음엔 눈도 안 마주치던 아빠가 과묵하면서도 진실된 상우 씨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껴두신 인삼주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많으셨겠구만. 예, 그래도 다행히 성격이 화통하셔서 잘 견뎌내고 계세요. 자식 앞이니 겉으로 표를 안 내는 거지. 그 속이 어떠시겠나. 자네가 잘해야겠네. 예, 그래야죠. 우리 수정이는 우리가 오냐오냐 키워서 나이에 비해 아는 것도 없고 철도 안 들었네. 그래도 옳고 그런 거 분간할 줄 알고 책임감은 있는 애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삼주에 한우고기를 한 상 대접받고 돌아왔습니다. 난 어머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 엄마는 아직도 당신이 예전에 사장 사모님이라고 착각을 하셔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셔. 그러시겠지. 잘 사시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나 같아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맙다. 내가 때가 되면 엄마한테 소개할게. 그래. 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만났었잖아. 얼마나 진상 고객들이 많았는데 웬만한 건 다 견디고 참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상우 씨를 다독이고 저는 어머니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그 사람과 만난 지 1년이 넘어갔죠. 나 결혼하고 싶어. 이건 서울 아가씨 스타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더는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난 내가 번 돈으로 당신과 살 집 마련하고 싶어. 그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거야. 남들은 여자 쪽에서 집을 해준다고 하면 얼른 받는다는데 이 사람은 정말 고지식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쩜 이런 면을 제가 좋아했는지도 모르지만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렀고 드디어 전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지 꼭 3년 만이었죠.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다셔. 드디어 어머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새벽부터 설레고 떨렸죠.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메이크업샵에 가서 풀 메이크업도 하고 옷과 머리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꽃과 과일을 사가지고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정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난 후 어머니를 본 저는 놀라 손에 든 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진상 손님이었죠. 제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요구했던 바로 그 여자. 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쪽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집에서 소를 키운다고? 다짜고짜 처음 묻는 말이었습니다. 예, 한우 농장 하세요. 누가 너한테 물어봤니? 예, 한우를 키우십니다. 그럼 한우겠지. 한국에서 설마 수입소 키우겠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가 떨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물을 갖다 주더군요. 어떻게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여자일까요? 조금도 상상해 본 일이 없고 지금도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모자간입니다. 우리 애가 좋다고 해서 만나보자고 하긴 했는데 뭐 결장난 건 없으니까.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저랑 이야기 다 끝내시고. 우리 아들 박사고 교수예요. 지금도 여기저기 국회의원이니 의사니 변호사니 선자리가 줄을 서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러나 내가 궁금해서 말이야. 아, 예. 아이, 참 어머니. 이러시지 않기로 해놓고 저 수정 씨 좋아하고 결혼할 겁니다. 단호한 아들의 말이 약간 수그러진 듯 했습니다. 이게 서로 수준이 맞아야 부부지간에도 잘 사는 거예요.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난 합리적이고 교양 있고 나하고도 말 통하는 그런 며느리를 원해요. 그래야 가정도 편하고 나중에 얘가 뭐래도 함께 나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내의 역할이니까. 한바탕 일장연설을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윙윙 울렸고
저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몇 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차마 어머니와의 악연을 꺼낼 수 없었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사람과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나 본 적 있지? 올 것이 왔더군요. 그래, 맞아. 그 백화점 그 싸가지 너 맞지? 상우 씨는 무슨 소린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저 그때 배웠던 식품 소송 맞습니다. 그래, 어쩐지 얼굴이 익다 했어. 그 싸가지 없는 말투며 눈빛이며.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우리 아들 꼬신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보니 그때 기고만장해서 잘난 척한 게 겨우 소장사 하는 집 딸이어서 그렇게 하느니 뭐니 한 거야?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기막혀. 야,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어머니? 너 그때 나 마트에서 모욕당한 거 이야기 들었지? 걔가 바로 얘야. 눈을 치켜뜨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거. 제가 언제 그랬다고. 저거 봐라,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안 돼. 제가 어떤 애인 줄 아니? 내가 세상에 그렇게 가정교육 못 받은 애는 살다 처음이야. 네가 속은 거야. 당연히 펄쩍 뛰는 어머니 앞에 상우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억울함에 그날 전철에서 울고 있던 이유가 바로 어머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어머님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가 우리 어머니 잘 알아. 어떤 사람인지. 힘들겠지만 나 하나 보고 그냥 따라와주면 안 돼? 상우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누구보다 막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우 씨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도 많이 괴로웠죠. 3년을 만났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저에겐 첫사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상우 씨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수정이에게 한 행동에 대해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빠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렇게까지 와서 사과를 하는구나. 그렇다고 아빠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야. 감히 우리 딸한테 막말을 하는 사돈이라면 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머니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하는 사람의 심정도 딱하구나. 네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평생을 갈 수 있다면 이 아빠랑 엄마는 네 뜻을 존중할게. 언젠가는 네 진심을 알고 상우 어머니도 바뀌지 않겠니? 아빠의 말씀에 저는 그날 상우 씨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때문에 가장 힘들 사람은 상우 씨였으니까요. 내가 꼭 당신 지켜줄게. 우리 엄마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상우 씨는 결혼을 반대하면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상우 씨가 힘들 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었던 지인의 설득으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분 말을 잘 들으셔. 그분 덕에 박사 끝낸 거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잡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 괜히 고맙더군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시작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죠. 정말 조심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 번은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희 길을 꺾기 위해 애를 쓰시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아니 이런 인류 호텔에서 소똥 냄새가 나네. 이 호텔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일부러 우리 부모님 들으라고 하신 건지 시어머님의 진상짓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나름 저희가 빡빡 씻고 온다고 왔는데 아직도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를 키우거든요.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곤란해하는 여직원을 달래 내보냈고 아빠의 소리에 시어머니도 별 말을 못하더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사건건 서빙하는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때마다 민망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분위기를 바꿔가며 수습을 하셨고 상우 씨 또한 그런 엄마가 못마땅한 듯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요즘도 시골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나요? 예, 아닙니다. 시골도 다 수세식이고 집안에 화장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한번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길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상우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수정 씨네 집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뒤에 산도 있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니까요. 한번 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긴 시골 가면 그 가마솥에 장작 피고 그렇게 밥하니 밥맛은 좋더군요. 하하하, 그 밥이 맛있긴 한데 요즘은 시골도 다 압력솥으로 밥을 해 먹죠.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유머로 받아주셨지만 저는 어머님의 고약한 심보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속이 상한 듯 앞에 있는 음식만 드시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애가 워낙 책을 많이 읽는 애라 서재는 따로 있어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날 걸 생각해서라도 방이 4개는 있어야겠네요. 4개요? 서재랑 애들 쓸 방, 아기 방까지 3개면 되지 않을까요? 제 방은요? 애들하고 같이 쓰라고 하는 건가요? 그 소리에 다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서먹하고 이상한 상견례는 끝이 나고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한테는 내가 다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나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죽어도 못해. 나도 그럴 생각은 없지만 뭘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남친은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야. 죽어도 못 산다는 건 좀 심하잖아. 제가 말을 실수하긴 했지만 정말 전 숨막혀서 못 사니까요. 그 이후 며칠을 우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앞에 서 있는 남친을 보았죠. 미안해. 내가 좀 옹졸했지? 생각이 많아서 그랬어. 우리 엄마 힘든 사람인 거 알면서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나도 미안해. 말이 심했어. 엄마하고 이야기했어. 엄마는 같이 살지 않기로 했고 그냥 작은 아파트 내가 구할 거야. 당분간은 전세로 살다 돈 모아지는 대로 그때 집 사는 걸로 하자. 아빠가 도와주신댔어. 괜히 대출금이자 아깝잖아. 그래도 아버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 책임진다고. 뭐 우리 아빠는 부모 아닌가? 나중에 힘들면 그때. 지금은 아니야. 어쩜 이렇게 어머니랑 다를까요? 제가 어머님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남자라면 믿어도 되겠다 다시 한번 느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못마땅해 보였는데 그 이유가 참 우습더군요. 다들 얼굴이 왜 그렇게 검은 건지 아주 결혼식장이 우중충하더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드레스를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어쩜 이렇게 촌스러운지. 내가 그렇게 청담동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말끝마다 시골시골해대며 우리 집이 촌스러워서 타인들이 우습게 볼 것 같다고 하셨죠.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허세는 점점 심해졌죠. 너 그 넥타이 이번에 예단으로 받은 거니? 예, 왜요? 왜는 넥타이 하나 볼 줄 몰라서 남편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키려고. 괜찮은데. 참 어머니도 별걸 다 가지고 그러세요. 너 결혼식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니 멀쩡한 박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우는 결혼식을 했냐고 하더라.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힌 일은 더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에 올려져 있는 공과금 용지를 보니 몇 달씩 연체를 해서 곧 단수 단전을 한다는 경고장이더군요. 전기료 낼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이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과금은 몇 달씩 밀리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연체라니. 내가 봤어. 어머님 화장대 위에 있는 거. 남편은 그 소리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곧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돈을 몽땅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입을 상견례용 명품옷과 구두, 핸드백 등으로요. 네 아버지만 있어도 내가 이런 취급 안 받는다. 내가 한 번도 이런 싸구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내가 그런 싸구려 한복을... 아휴, 그래서 다시 했다. 그것도 안 되니? 저희 엄마랑 같이 한복을 했는데 보통급으로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한 번 입고 마는 것이니 너무 비싼 것으로 하지 말자는 엄마의 취지였는데 결국 어머니는 예전에 아시던 고급 한복집에 가서 다시 맞추셨다네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 곧 단전될 것 같다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워낙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어떡해. 내가 공과금 정리하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저를 달래줬지만 본인도 속이 상했는지 그날 어머님 댁을 다녀와서는 밤새 술을 마시더군요. 그런 남편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막힌 사건이 생기고 말았죠. 예? 김복자 씨요? 그런 분 모르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얼른 제 전화기를 채듯 받으시더군요. 내가 김복자인데 왜요? 어머니는 분명 김혜련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복자는 누구신지. 너 1,000만 원만 좀 다오. 네? 1,000만 원은 갑자기 왜? 내가 한정판이라고 해서 겨우 구한 핸드백이 있는데 그게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구나. 네? 아니 어머니. 왜? 그것도 못 줘?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네 아버지 생신이라고 여행 보내드렸다면서. 어머니, 그건 아버지 어머니 30주년 결혼기념일이라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셈 치고 하면 되겠네. 제가 돈이 어딨어요. 그 큰 돈이.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을 탐을 낸 거야?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어디서 큰 소리야? 배워먹지 못한 애처럼. 어머니야말로 아들 며느리한테 한 푼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뭐? 어머 얘 이거 말하는 거 봐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어느새 목소리는 커졌고 남편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만두지 못해요? 남편은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어머니는 갑자기 서러운 듯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너 봤지?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따박따박 말 대답하면서 나 무시하는 거. 누가 누굴 무시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제발 좀. 당신도 그만해. 그날 그 사건으로 저는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를 하는 어머님 때문에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쿵쾅댑니다. 너 지금 호텔로 나와서 친구들한테 인사해라.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모임을 하는데 저한테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갑자기 전화를 주셨더군요. 저는 어쨌든 며느리로 인정해서 소개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에 앞뒤 안 보고 달려갔습니다. 상우 섹시구나. 반가워요. 지난번 결혼식 때 우리 크루즈 여행하느라 못 가서. 그러니까 꼭 결혼식을 잡아도 그렇게 잡아서 나만 못 가고. 애가 아무래도 시골서 자라서 앞뒤 분간을 잘 못해. 그런 모습에 상우가 좋았나 보지. 순박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잘 먹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식사값 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 계산하고 가라.
4명이 드신 호텔 스테이크와 와인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친구분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도 없이 1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시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들 어머님이랑 제일 친한 분들이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부 동반으로 늘 같이 여행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했던.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나서 엄마가 자존심 세우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꼭 호텔에 가서 100만 원씩 써야 자존심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 그래. 내가 그 돈 줄게. 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지. 지난번에도 밀린 공과금의 카드값까지 얼마가 나갔는데 또 뭘 드리겠다고. 당신한테 달라는 거 아니잖아. 내가 보너스 받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못 드리는데 어쩜 당신은. 그래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래, 매번 우리가 받는 돈이 더 많은데 나 더 이상 어머님한테 못 드려. 생활비도 50으로 깎고. 수정아. 전 상우 씨에게까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아서 결혼 안 하려고 한 건데 진짜 후회된다. 그렇게 우리에겐 어머니로 인해 잦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서먹해졌고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저를 불러댔죠. 화장실 청소 좀 해야겠다. 나 병원 갔는데 차 갖고 와라. 하수구가 막혔어. 와서 좀 뚫어야겠다. 제가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 그만둔 후에는 거의 매일 종부리듯 저를 부렸고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 말을 되새겼죠. 네가 참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네 마음을 알고 변하실 거야. 도대체 그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모든 게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늘 저희 부부는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사는 거 맞아? 난 하나도 안 행복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툭 내뱉은 말로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술을 마시더군요. 미안해.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내일 어머니 댁으로 좀 와야겠어. 싫어. 또 뭘 시키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와서 인사해. 그분은 시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남편의 학자금도 대신 내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분만큼은 꼭 뵈야 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해외에 계시느라 저희 결혼식도 못 왔었는데 이번에 잠시 나오셨다면서 남편도 매우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연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걸까요?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머님한테 뭐하러 도움을 준 건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가니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특별히 한우를 보내셨더군요. 저녁이 돼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2분의 손님이었는데 한 분은 50대의 남자분이었고 한 분은 80대의 할머니셨죠.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했지만 오래 입어 낡은 자켓이나 가죽이 벗겨진 듯한 핸드백이 도저히 돈이 많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뿐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볼 수 없던 모습을 다시 보이셨습니다. 거의 허리를 굽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했고 남편 또한 큰절을 하며 두 모자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지냈죠? 예, 저는 두 분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 안사람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정입니다. 그래, 반가워요. 많이 힘들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인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나는 걸 꼭 참았습니다. 힘들긴요. 우리 상우 만나서 복 받은 앤걸요.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그렇게 사람 대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게 무슨 소린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남편 보고 내 불쌍해서 도와준 건데
어디서 갑질을 해, 갑질을 하길? 어디서 지들 퍼먹은 걸 며느리한테 와서 돈을 내라고 하고. 남의 돈으로 아들 공부시켰으면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감사하게 살 일이지. 호텔에서 그 비싼 걸 먹고. 헉, 어떻게 아신 걸까요? 알고 보니 그때 변호사를 만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서약을 하시고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어머님과 친구분들을 본 모양입니다. 내가 아주 곁에서 들으니 이런 가관이 없어. 내가 그때 죽을 뻔하지만 않았어도 돕지 않았어. 그게 다 누구 덕인 줄 아나? 어머니는 그 소리에 갑자기 고개를 푹 조아리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 알아보겠어요. 네? 저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글쎄, 그쪽이 나 살려줬잖아요. 그게 무슨, 그때 횡성에서 나 쓰러진 거 살려준 학생. 살려놓고 본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난 한 번에 알아봤구만. 그제서야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기억들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로 논두렁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할머니.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할머니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가 바로 남편의 집안을 도와줬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아는 분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추위에 심장이 놀랬던 거지. 그렇게 쓰러진 걸 이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그대로 죽었을 텐데 내 생명의 은인.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수혜자로 우리 상우 씨가 선정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이분 덕분입니다. 그 후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애를 태웠는데 그날 그 호텔에서 본 거예요.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분이었고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에 잠시 들렸던 날이었죠. 할머니는 오래된 지인을 찾아 나섰다가 추위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고 거기서 저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생명은 이미 죽었다 생각하신 할머니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학비를 위해 쓰기로 한 거죠. 그 수혜자였던 남편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님은 갑자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우연히 누군가를 도왔던 것이 이렇게 착한 부메랑이 되어 저를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가씨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내가 만든 재단에서 일을 좀 맡아줘요. 제가요? 내가 찾고 있던 딱 적임자야. 무료 아닙니다. 제대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는 정신 바짝 차리게. 아무리 효자도 좋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자기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말이 되나? 평생 받들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할머니는 어머님께 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셨고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가, 내가 전복죽 끓여서 니네 문 앞에 놔두고 왔어. 전복 많이 넣었으니까 너 챙겨 먹어. 상우는 조금만 주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밖에 음식을 두시고 가더군요. 제가 사실 임신을 했습니다. 계속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보니 임신 10주라고 하더군요. 입덧이 유난히 심했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만 먹고 싶어서 계속 어머님께 주문 중입니다. 어머니, 저 회냉면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저 매운 낙지 해주세요. 이상하게 고기가 아닌 해물만 당겼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만들어 날라주셨고 저는 누워 먹기만 하다 보니 살이 10kg나 쪘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낳았고 100일이 되던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천상가 봅니다. 사람을 여러 살렸으니까요. 그래봐야 시골에서 태어나서 소똥 냄새 나는 시골 사람인데요, 뭐.
그때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그때는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죠. 할머님이 다녀가시면서 어머님께도 일을 주셨는데 장애 후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수한 옷빨래를 하는 일을 했죠. 그거 안 하면 당장 준돈 갚으라고 엄명을 내리셨거든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우유부단함은 간곳 없고 매사에 재편이 되고 있어요. 영원히 당하고만 살 것 같은 저를 구해준 그 할머니. 제가 그분을 구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시골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사연자분께 잘 대해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날 동안 할머니 파워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사연 남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